지금 시간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아침 7시 31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국민 경선을 외면하면 아스팔트를 떠날 수 없다. 국민 경선을 외면하면 아스팔트를 떠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난 2016년 말부터 우리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 퇴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이런 것, 그 다음 민주주의 회복, 이런 것을 구호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어떨 때는 100만, 200만 모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모임을 주선하신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앞장서서 나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다면 제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날 같은 더 나아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앞장섰던 리더의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리더들 사이에 협조,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 당과 저쪽 당이 모두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천은 전부 실력자들에 의한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많이 공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 공천 시스템은 완전한 국민 경선만이 지금 같은 못된 공천 제도를 탈파이고 나라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0선거에서부터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를 대상으로 한번 국민 경선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집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계신 분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완전 국민 경선을 하자라는데 동의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분도, 그 리더 중에 어떤 한 분도 완전 국민 경선하자는데 동의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완전 경선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쓴 글을 보여드립니다. 3월 1일 광화문 내에서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거리에서 목청을 높여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무대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힘을 합쳐야 우리는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를 척결하신 애국적이고 전투력 있는 인사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넬로 미래로당은 애국단체들과 힘을 합쳐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비례의석의 47%의 100%인 4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5 또는 6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끝나면 3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합니다. 경선은 대만식으로 합니다. 비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면 그 비용은 줄어듭니다. 물론 선관위의 비례대표 등록비 500만 원 본인이 내셔야 할 겁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던,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리고 문재인 타도를 외쳤던 각 단체에서 5 또는 6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8912-4874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은 곧 공지를 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자,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도 많이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47클럽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전부터 제가 47클럽을 조직하고 있고요. 47클럽에 47,000원씩 보내주시는 분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우리가 그 국민 경선을 모범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내일로 미래로당 그 계좌입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로 미래로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은 여러 아주 원외 정당을 이렇게 10개 정도를 이렇게 뭉쳤습니다. 3개 정당이 합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정당은 공천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1당과 2당은 우리 그 원외 정당을 바이러스 취급하고 있습니다. 너들은 뭐 사람도 아니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도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당과 2당이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잘 이끌어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1당과 2당은 공천권, 실력자가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자기 패거리 정치를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로가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난하시는 분도 많아요. 야, 쟤 미친놈 아니야? 그게 되겠어? 그러나 미친놈도 필요합니다. 그 뭐라 그럴까? 혁명은 미친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혁명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혁명을 도와주겠다 그래놓고 딴 데 가서는 쟤 미친놈이야 이래요. 그런 사람 벌써 생겼어요. 자기가 그날 나와서 뭐 도와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나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벌써 생겼어요. 변호사예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 좋아요. 저는 그들도 사랑합니다. 왜?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우리보다 규모가 큰 정당의 대표자들에게 같이 합시다. 야, 난 너희들처럼 작은 애들하고는 안 해. 난 큰 애들하고 할 거야.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 어떤 것이 올바르고 하는 정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로 네가 뭐 정의로운 척 하는데 넌 규모가 작아. 네가 지금 뭐 모집한다고 하면 전부 원외 정당 하냐? 그거 다 바이러스들 아니야. 난 바이러스들하고는 놀 수 없어. 나는 좀 큰 애들하고 놀 거야. 오케이. 존중합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규모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냐는 거죠. 태극기를 집회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커다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인가요? 벌써 그렇게 했잖아요. 앞장섰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찍어야 한다고 앞장섰잖아요.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크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경선 후보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도 47클럽에 가입하십시오. 47,00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47,000원씩 모여도 많이 모이면 많은 자금을 가지고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1당과 2당이 하고 있는 그 공천을 보면 쉬엄고 한심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도 1당과 2당을 사랑합니다. 그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나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청 높이 엽혔는데 한동훈이 한 2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4월 10일 날 총선에서는 직접 찍어라.
못 찍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었죠. 근데 실망스러운 발언이 뭐냐면 그런데 4월 15일 날 지난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앵커가 물어봤어요. 방송 앵커가. 어제 사전투표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이 선거 불법 포석이냐라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한성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걸 가지고 선거 부정 프레임으로 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 그러면 그렇지 한동훈이 당신이 별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한동훈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의원의 김미영 대표의 그 비난하는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증거가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검사가 할 말이냐? 수사도 안 했는데 증거 개념을 사용해? 검사가 증거 찾기 전에 다 음모론이라고 부르짖는 거냐? 공무원 부실은 범죄야, 수사해야지 라고 부의원의 김명 대표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자수신 글이에요. 검사가 수사는 안 해.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도망갔어요. 우리 저 도둑 잡아요 그랬더니 경찰이 음모론이에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잡아야지. 잡아서 그 주머니도 뒤져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꼬라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지금 여당 대표의 한심한 수준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도와주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아주 도와주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 도장을 찍은 후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인쇄하라, 도장 찍느라, 그리고 교부하라 라고 되어 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는 도장의 날에는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교부 전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도장이 찍힌 용지를 선거인 앞에 인쇄해서 나눠준다. 사전투표는 전국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해 도심 등의 특정 투표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 종로, 중구 등 대도시 업무지구 내의 사전투표소에 길게 줄이 늘어서는 일이 있다. 또 사전투표는 유권자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고 관내외 투표소 동선도 구분되어 있어 5, 6대, 대여섯 대의 발급기마다 동시에 인쇄되는 투표용지에 법상 한 명으로 정해진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다 보면 투표 대기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도 사전투표의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장에 찍힌 용지를 선거인 앞에서 인쇄해 주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며 도장을 직접 뜯든 도장 찍힌 용지를 인쇄하든 공정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중앙선관위를 아주 조선일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조선일보 기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중에 내가 변호사 출신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158조에 인쇄해라, 도장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직선 그 규칙에는 도장 찍지 않고 인쇄해도 된다라고 했으면 조선일보 기자 중에는 변호사 출신도 많아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하위 규정이 어떻게 해서 상위 법규를 위반했는가를 기사를 써야 돼요. 근데 안 써. 조선일보에 취직한 변호사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가? 글쎄, 조선일보라고 하면 인류신문사인데, 뭐, 인류도 아니죠, 뭐, 그거. 하여튼, 조선일보에 변호사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위 규정은 상위 법규를 위반할 수 없어요. 이거를 찍어줘야 돼요. 또 문제가 있어요.
사전투표소는 막 사람이 길게 줄을 늘어선다. 본투표소는 안 늘어서요? 사전투표소만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느냐고요. 본투표도 늘어서요. 자기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줄을 서는 게 뭐가 나빠? 줄 선다고 불평하는 사람 본 일 있어요, 우리가? 아, 나 오늘 투표일인데 일찍 어디 좀 가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 불편한 사람 봤어요? 본투표장에서 줄 섰다고? 사전투표는 유권자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관내 투표소 동선이 구분되어 있어 대여섯 대의 발급기가 동시에 인쇄되는 투표용지에 법상 한 명으로 정해지는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다 보면 투표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자, 유권자 규모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즉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더욱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주니까 도장을 직접 찍든 그냥 인쇄를 하든 공정성에는 차이가 없다. 이걸 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해주는 조선일보도 새빨간 신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장을 직접 뜯는 것과 인쇄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도장을 인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왜 이것이 헌법 위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왜 이것이 헌법 위반인가를 보여드립니다. 헌법 제4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41조 1항. 국회는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회의원, 지금 22대 국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돼요. 자, 직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헌법 4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직접. 예? 헌법 41조를 이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투표관리관이 딱 있어 현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청인이 찍혀 있고 관청 청인이 찍혀 있고 인쇄돼서 나오니까 당신이 보는 앞에서 하니까 이게 투표용지는 공정하다. 용지가 공정하다. 여러분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투표용지는 도장에 찍히기 전에 유권자가 도장을 찍기 전에 그것이 투표용지예요. 투표지라 하면 도장에 찍히고 유권자가 기표한 거 기표소에서 기표한 게 투표지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앙선거위원회는 청인이죠 다. 관청에서 도장 위에도 찍고 통경원에도 다 관청에서 찍었으니까 투표지에는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용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투표지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도장을 안 찍어주면 확인하고 나 이제 투표장에 간 사람이 내가 주장하는데 당신 도장 찍어. 그럼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내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게 가서 4일 동안 5일 동안 돌아다니잖아요. 4일 동안 5일 동안 돌아다녀. 그러면 내 건지 아닌지를 몰라. 왜? 인수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기표한 거, 그 기표 가지고 내가 기표했는지 아닌지 몰라. 왜? 비밀 선거니까. 비밀 선거 아니에요. 내가 투표지에 찍은 게 이게 이상로가 찍었다라고 한 게 알려지면 그건 비밀 선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린 비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인자 모양으로 된 거 이렇게 기표하잖아요. 그러면 직접이라는 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직접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내가 직접 찍었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찍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선거인 명부도 없어. 내가 찍어주면 4, 5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녀.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투표인이 보는 앞에서,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인쇄를 해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투표용지는 몰라. 비밀 투표니까 내가 이상로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직접 비밀 선거, 직접은 비밀은 보장됐다고 봐. 그럼 직접은 뭐야? 내가 찍었는지, 선관위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알 바가 뭐예요? 여기 판례가 있어요.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권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 선거와 국민투표 두 가지에 실현돼요. 특히 선거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입니다.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지며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불가결의 전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이에요. 근데 내가 찍었는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이 내가 행사했는지 선거관리가 행사했는지 모른다니까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판례를. 직접선거와 비례대표제. 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 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 이것이 선거권자가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거권자가 결정해야 돼. 중앙선거관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잖아. 직접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중앙선거 아니 이건 당신이 직접 찍은 거야. 어떻게 알아? 거기 그냥 사람 인자로 돼 있는 기표밖에 안 돼 있는데 모르잖아요. 투표관리관은 인쇄를 하면 내가 직접 찍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투표관리관이 내가 보는 앞에서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자기 도장을 찍어주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 주권을 확인한 자는 겁니다. 너 공무원, 너는 내 주권 행위를 확인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쇄기에 돌려서 찍어내? 한동훈이는 딴짓하고 있어 지금. 찍는데 옛날 거는 증거가 없어. 노무현한테 2004년도인가요? 2014년도, 예. 2014년도부터 이루어진 모든 투표는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내가 찍었는지, 직접 찍었는지 안 찍은지 모르잖아요. 그건 다 무효죠. 노무현 때부터 이루어진 모든 선거는 다 무효입니다. 한동훈이는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무효다, 그거. 또 무효를 만들 거냐?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직접 선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헌법 위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페이스북에 자주 글을 올리시는 분, 호시 리버라고 하는 분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 서버에서 후보자들이 득표율 수치를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야 된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부정선거관리위원회는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나란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인수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이 던진 표와는 상관없이 투표를 부풀리고 그 부풀린 표를 모두 더불어민주당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선거 조작을 해온 것이 분명하다. 작년 가을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자 수를 37,720명을 뻥튀기 하고 그 모든 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몰아줬다는 것이 개표 자료를 분석해보면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실제로 그 뻥튀기한 숫자만큼의 조작표를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며칠 동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다. 나는 투표자 수 뻥튀기하는 것이 개표장에서 따로
개표장 따로 발표 따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을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 사고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즉 사전투표율을 20에서 30% 부표해놓고 그 수만큼 조작 투표지를 투입해서 숫자를 맞춰놓은 다음에 개표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날인해버리면 투표관리관 인수하지 않고 투표관리관이 직접 자기가 도장을 찍어버리면 조작표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야 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수해버리려고 그렇게 길을 쓰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여기는 부정선거관리위원회라고 아주 지칭을 했습니다. 최소은 씨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최소은 씨가 어제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최소은 씨가 어제 저에게 그저께입니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설 3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며칠 전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북콘서트를 열 것이고 신문에선 유형아 씨와 같이 있는 사진이 나왔다. 나의 어려운 고통과는 관계없이 박 대통령이 살기 위한 길을 택한 것이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여러 번 윤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의아해했는데 박 대통령 말대로 어둠을 지나 미래로 갈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은 모든 걸 외면하면서 그 어두웠던 시절에 이루어졌던 모든 진실을 덮어두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모든 역사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밝혀내려는 분들에 의해 밝혀졌었다. 근데 태블릿이 JTBC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입수 경위조차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대국민 상화를 서둘러 했던 분이 박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박탈해버릴 정도로 여론과 민심이 악화되었다. 그런 책임을 회고록에서 나에게 모두 다 돌리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최근 태블릿 PC가 대법원에서 나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고 딸 유라가 진통컷에 되돌려받았다. 포렌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데 또 그 포렌식이 이루어지기 앞서서 박 대통령이 실제 소유자인 김한수를 불러 7년이 지난 지금 그를 칭찬까지 하면서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나를 2번 죽이는 것이다. JTBC가 여러 번 말을 바꾸면서 취득했던 태블릿 PC는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라는 곳에서 소송 대리인을 내세워 항고를 거듭하면서 그 진실은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토록 나에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벌을 내렸던 특검팀이 이제 와서 그게 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그 태블릿 PC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 요구해야 했고 그것이 어둠을 밝히고 미래로 가는 길이다. 자,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자, 지금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40만 명을 넘었나요? 아주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마 광주 쪽의 국회의원회 같은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광주 동남구 을의 이병훈 국회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역과 건국전 특혜 의혹이 있다. 최근 극장에서 개봉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윤석열 정권이 비호를 받는 우파 진영의 이념전쟁, 역사전쟁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이 영화는 상가원 확보와 프라임타임 상영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 지난해 5월 개봉했던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는 개봉 첫날 12,702명이 관람,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지만 퇴근 뒤인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프라임타임에 상영을 못했다. 반면 건국전쟁은 첫날 5,400명이 관람하고 프라임타임에서 상영되고 있다. 자본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줄줄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광주 동구 남구 을의 이병훈 국회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김태산 씨라고 아시죠? 김태산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입으로만 애국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행동하라. 영화 건국전쟁을 가족과 함께 보았다. 목동 영화관 사무실이
꽉 찼다. 이런 영화가 왜 이제야 나왔는가? 종북 역적들이 영화가 판을 치는 이때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5천만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애국자다.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 중에 일부지만 이제라도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 분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문제는 애국한다고 떠드는 보수우파들 중에도 그리고 국민 중에도 이 영화를 아직 안 본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애국이라는 것에 크게 보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 자산을 모두 바치는 것이지만 그런 큰 것만이 애국은 아니다. 이런 영화라도 찾아가서 많이 보여주는 것도 애국이다. 안중근이나 이봉창 같은 한 사람이 폭탄 터뜨리고 목숨 바치는 애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작은 것이라도 수백 수천의 군중이 맨손이라도 떨쳐나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애국이다. 이제라도 당신들이 애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친구들과 가족들을 끌고 가서 그 영화를 보라. 그 다음에 나라 걱정을 하고 애국을 말하라. 보수우파들은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잘 살게 만들어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또 그 이름을 내세워주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김태산 씨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사람 글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히로시의 글입니다. 김도경 감독이 각고의 노력과 의지로 제작한 건국전쟁은 훌륭한 작품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작품과 제작자 모두를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활동적인 일부 우파 활동들의 글을 보고 솟아나치게 놀랐다. 심지어 작품 자체와 제작자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체인 이승만 대통령이란 역사적 가치와 역할 그리고 포시전 자체도 은근히 자신들이 옹졸한 생각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인물들로 여기는 듯 여기저기 다 적어놓았다. 그리고 건드리고 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념, 지식이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비판적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사와 역사적 흐름을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누구나 내 팔뚝이 굵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작품과 제작자를 이 시점에서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며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애국심도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의지가 있다면 때로는 그 생각을 반스텝만이라도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충고하고 싶다는 히로시 카네 시로시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넬로 미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 고질덩어리인 공천제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지역적인 문제를 거론해 주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너희들은 작으니까 안 돼. 나를 대표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안 돼.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당이 크고 작음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47클럽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태극기를 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막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선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선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당의 대표, 그 사람은 안 돼. 경선 대표를 바꾸려고 하는 그 당의 규모가 작아. 그러니까 안 돼. 큰 당하고 연합을 해. 큰 당은 뭐예요? 경선을 지금 국민 경선 하지 말자는 당이 큰 당이에요. 그런 당하고 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근본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바꿔주시는 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